무척 더웠던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49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있고 또 대전에서는 다단계 판매업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이 취약시설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시설, 무료급식소, 노숙인 밀집지역, 쪽방촌 등을 점검하고 또 강화한다고 합니다. 실외보다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죠.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실 때 마스크 착용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주말인데 무더위도 코로나19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유보였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결정이 된 건가요?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됐네요. 네, 원래는 이임식 어제 하려고 했다가 미룬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꼽혔는데 이 하나는 좀 긴박한 시기니까 후임 장관의 인선이 좀 마무리가 되면 딱 이렇게 바통 터치 하듯이 공백이 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면은 6.25 전쟁 70주년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보수 단체들이 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응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존 장관을 유지한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이 곧바로 장관이 바로 교체가 되게 되면서 이거는 좀 이 외교안보 라인 쇄신에 더 무게를 두겠다라는 그러니까 또 더 빨리 인선 교체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담긴 걸로 보이고요. 이 오전 10시 40분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면직안을 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4시쯤에 이임식이 열렸는데요. 이 김 장관 이임사 중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주어진 권한에 비해서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간에 좀 뼈가 있는 말 같아요. 네, 좀 많이 힘들었다라는 그런 걸 토로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김 장관이 취임한 시기를 보면 어느 정도의 이 고통은 예견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취임했는데 그때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재임 기간 내내 이 남북 관계는 점차 냉각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통일부 뭐하냐 적극적으로 안 움직인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어서 아무래도 힘든 상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 자체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시기가 안 좋을 때 사실은 장관이 돼서 뭐를 이렇게 막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안보 라인 쇄신 여기인데 방점을 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통일부 장관 후임은 누구일 것인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또 외교안보 라인은 정말로 교체가 얼마만큼 되느냐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철 장관을 따로 청와대에 불러서 독대를 하고 만찬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얘기 또 통일부 장관 인선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한마평에 오르고 있죠. 네, 특히 뭐 이인영 전 원내대표나 아니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외교안보라인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교체할 것 같진 않다. 우선 원포인트로 통일부 장관 인선을 하고 외교안보라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뭐 인사를 다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좀 더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정의용 근데 국가안보실장이 총선 이후에 자신은 이제 물러나겠다 그런 입장도 밝혀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좀 볼 것으로 보이고 통일부 장관은 당장 급하니까 아마 조만간 후임 인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현철 장관 같은 경우 학자 출신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임자가 조명균 장관이 관료 출신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실세형 장관. 그러니까 정무 감각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 그런 장관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중론이죠.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2018년 당 남북관계 발전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요. 전대엽 1기 의장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인영 전 원내대표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은 굉장히 반대 여러 가지 왜 내 얘기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 강한 긍정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배우긴 했어요. 네, 강한 부정은 이제 긍정이다. 네, 얘기 배우긴 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거론되는데 진짜 강하게 네. 부정합니다. 거기도 강하게 부정. 네. 누가 더 강하게 부정했는지 한번 봐야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이 후임 통일부 장관의 그 위상입니다.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해 보이고 아까 우리 박 기자가 얘기했듯이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이 너무나 무거웠다라고 김현철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의 제한적 권한으로 지금 어려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없었다. 네.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지금 위상이 외교부나 아니면 그 청와대 안보실 그 뒤에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늘 그래오지 않았나요? 사실은 좀. 그동안 뭐 그런 면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 20대 국회 외통위원이었던 이석현 전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면 통일부 위상이 김현철 전 장관의 의혹을 못 따라갔다 이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미 관계의 종속 변수로만 작동해서는 통일부가 이렇게 작동해서는 남북 관계를 잘 풀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통일부 장관에서 머물 게 아니라 또 통일부 부총리, 그러니까 통일부총리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부처에서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통일부가 사실은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부침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일을 잘하고 많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시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 북한의 2인자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을 상대하고 또 미국에도 이 협상과 관련해서 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상과 격상이 되는 게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참 미묘한 문제인 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맞춰준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북한에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위상만 이름만 높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같이 갖춰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부분도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다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이게 이제 계속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일부에서 이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공석으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를 찾아서 이 관련된 입장을 좀 밝혔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이 통합당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좀 당부를 했습니다. 이 대북 전단 살포 엄정하게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표현을 보면 아주 강경하게 부탁을 했는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 청장은 뭐 당연히 화답을 했고요.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이게 위험 발생의 방지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네. 이걸 적용해서 이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조류와 풍향 이용해가지고 대북 전단 보내잖아요. 한 100여 군데 지점을 정해가지고 경찰이 다 이 자리를 확보해서 이 차단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여당이 이렇게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이 전단 살포 금지에 힘을 좀 쏟는 건 이 북에 좀 테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여당의 판단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언급을 한 게 대북 전단 살포였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게 실제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뭐 회의적인 관측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해주면 나중에 뭐 다른 이유로 이 후퇴를 할 때 그때 이걸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테러를 확보해 준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탈북민 단체 이게 이제 사실 탈북민 단체가 주관을 하잖아요. 대체로. 네. 근데 이 페트병에 쌀을 넣어서 보내는 거 이거 뭐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8일에 보내려다가 막혔죠. 주민들한테 막혀서 못했었는데 맞아요. 이번 주 일요일 21일에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공원에서 정말 페트병에 쌀을 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강화군 성모리에서 이번 주 일요일 오전에 북으로 쌀을 보내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박정오 큰샘 대표 저랑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되게 천천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정오 큰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계속 진행했던 행사를 정부가 갑자기 막아서는 이유를 모르겠다. 뭐 청취자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북에서 쌀을 기다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쌀 보내기 행사는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대북 전단은 없다 뭐 이러면서 이게 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동이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강화군 성모리
그러니까 이 지점마다 인천시가 지정해놨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네네. 집합 금지 지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막겠다는 의지가 계속 강한 상황이고요. 경찰도 이 지역 근처에 한 120명 정도의 경비 인력을 배치해놨어요. 그리고 아마 주민들도 나와서 막을 걸로 보여서요. 실제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지난 8일처럼 못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통합당 또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핵무장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뭐 이 보수 정당에서 새로운 모습도 아니죠. 이 안보 위기 때마다 계속 핵무장론이 나오는데 뭐 이번에도 여지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17일에도 얘기하고 오늘도 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 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은 안 변한다. 우리가 핵카드를 만지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17일에는 이 군 장성 출신이거든요. 통합당의 한기호 의원은 핵무기에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사실 늘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이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가까이 1년 전쯤에 나왔어요. 그때 네. 황교안 전 대표가 당선됐던 이 전당대회가 지난해 2월이었거든요. 그때 전당대회 이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였습니다. 그때 이 황교안 전 대표 빼고 나머지 2명이 다 핵무장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때는 이게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당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강경한 발언을 해서 그걸 모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지금처럼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아니었고 꽤 평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강경 지지층 노리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한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리고 뭐 박사님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핵무장론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채택을 하기가 어려운 얘기잖아요. 일단 뭐 미국부터 당장 반대를 할 거고요. 또 미국의 핵 억지력에 기대야 되는 우리로서는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하게 되면은 뭐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주변 국가로부터 완전히 고립이 될 텐데 우리로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옵션이죠. 그래서 이 당내에서도 좀 선을 그었어요. 이 박진 의원이 당내 외교안보 특위위원장인데 이거 우리 당의 입장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또 통합당 출신이었던 이 무소속의 윤상현 의원 외통위원장 했었잖아요. 비현실적 카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한국이 핵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은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북아 지역에서 핵을 향한 어떤 그 우리가 암스 레이스라고 그러죠. 그 무기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든데 근데 또 이게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핵무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심정적인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뭐 미국하고 그런 뭐 핵에 관련된 예전에 있었던 뭐 1.23 협정이라고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한국의 연구를 위해서 약간 뭐 이제 뭐 핵 그 발전이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뭐 연구용을 위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처리하는 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거 몰래 숨겨서 핵 개발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의 여론도 너무 호의적이니까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적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핵무장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고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죠. 네, 근데 또 우리 국민들이 되게 현명한 게요. 그렇게 처음에 그냥 핵에 대해서 물어보면 찬성하는 여론이 높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돼도 핵무장을 원하십니까? 하면은 뚝뚝뚝 떨어져요. 아니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고 있으면은 왠지 좀 뭔가 강대국이 된 기분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쪽은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없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건 있는데 뭐 어쨌든 통합당 입장에서 당 입장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들고. 자, 지금 뭐 어쨌든 한반도 상황이 이전 같지는 않으니까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화상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볼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예정돼 있던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던 아시아 안보 회의, 그러니까 샹그릴라 대화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올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화상회의 방식의 양자 회담을 추진해 왔는데 국방부 얘기를 들어보면 예상되는 날짜가 이번 달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군사행동 등에 따라서 회의 날짜가 좀 앞당겨질 수가 있다라는
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두 장관이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의제는 짐작하시다시피 대북 현안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크고요. 또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방식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대대적인 훈련을 하자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국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연기를 했어요. 또. 네, 사실 민주당도 답답하겠는데 이 정도면? 사실 이것 때문에 어제 밤까지 좀 네. 고생을 했는데 어제 밤까지 계속 기류를 저희가 이제 정치 기사 쓸 때 꼭 전망을 넣으려고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기류를 체크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장실에서 아직도 전혀 모르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입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거는 남북 관계도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임명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리고 한 번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이 사찰 다니면서 자맹하고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임명하면 완전히 파국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오전에 본회의 개의를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취소하는 거는 명확히 해놓고서도 막판까지 두 가지 안 가지고 고민을 했다 그래요. 뭐냐면 하나는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의장이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협의회에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임명 안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그냥 안 열고 그냥 이렇게 메시지만 내는 건데 결국에는 후자를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가 이 야당이 본회의를 열게 되면 좀 자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밀어주는 것은 일종의 야당을 좀 배려하고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바로 안 하고 한 번 시간 줬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시간 주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통합당이 초당적 안보협의체 제안을 했습니다. 네, 초당적 안보 아무래도 네. 뭐 상황이다 보니까 이대로 그냥 또 있으면은 보이콧만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비판 그렇죠. 여론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당 반응은? 그러니까 통합당은 뭐냐면 국회 상임위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초당적으로 모여서 해보자는 건데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상임위 들어가서 논의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를 초당적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당 민주당 의원들한테 얘기 들어봐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 이제 들어오면 된다. 상임위 들어와서 만들고 일하면 되는데 왜 밖에서 그 상임위 말고 다른 데서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정말 하더라고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논의하자는 걸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선제적으로 먼저 고려하는 게 뭐냐면 상임위 원구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와서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좀 보고 있다고 하고요. 이 안보위기 논의를 매개로 통합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원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당의 입장을 먼저 보고 뭐 초당적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든 뭐 다른 걸 하든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또 사회 이슈인데요. 경남 거제 돌고래 체험시설 거제 씨월드 돌고래 체험시설이에요. 네. 거기서 돌고래를 서프보드처럼 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비판 목소리가 높다는데 그러니까 돌고래 있으면 그 위에 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 돌고래의 한 허리쯤이라고 할까요? 네네. 네, 거기 앉아가지고 수영장을 도는 프로그램을 이 거제 씨월드가 운영을 해서 논란이 된 건데요. 네네. 뭐 70분당 한 20만 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문제는 이 프로그램은 이전부터 진작부터 운영을 해왔던 건데 이 거제 씨월드 측이 이 영상을 SNS에 일종의 홍보로 올리면서 알려지게 돼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 영상에 써 있는 글을 보면 벨루가와 함께 물살을 가르며 수영해봐요. 그러니까 벨루가는 그 하얀색, 돌고래지요. 네. 네. 하얀색 그 돌고래인데 크고 하얀색이 있잖아요. 네. 뭐 여기에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이런 해시태그까지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 거제 씨월드 측은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한 거죠. 그런데 뭐 누리꾼들 반응은 당연히 너무너무 차가웠습니다. 이건 동물 학대다. 뭐 자연으로 돌려보내지 못할 망정 어떻게 사람을 태우느냐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댓글이 안 좋게 막 달렸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또 거제 씨월드 측이 이 고의로 삭제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면서 더 기름을 부었고요. 게다가 또 문제는 이 거제 씨월드가 2014년 4월에 개장을 했는데 네. 2017년까지 이곳에서 6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제 씨월드 측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아니고 학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폐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잘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 됐겠죠. 그렇군요. 이게 그림으로 보고 상상만 하면 상당히 신나긴 하잖아요. 막 돌고래 위에서 자연과 함께 동물과 함께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제가 돌고래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 무게를 그 위에 싣는다는 거는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막 야간에 훈련을 강제로 당연히 그렇겠죠. 강제겠지만 시켰고 이런 증언들도 있습니다. 그 벨루가나 돌고래가 제가 알기로는 성격이 그렇게 좋은 동물은 아니에요. 예, 상당히 성격이 생긴 거와 다르게 상당히 성격이 있는 동물에서 그거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은 당연히 좀 학대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네요. 마스크 착용 안 하고 버스에 타는 걸 금지하면은 이제 승객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욕도 하고 싸움도 걸고 그런다. 그러니까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이 대중교통이 타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2시 반쯤 A 씨가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는데 버스 기사는 당연히 A 씨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죠. 네. 그러자 A 씨가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또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를 했는데요. 죄질이 나쁘다면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고 이런 게 지난 16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또 지난달 28일에도 청주에서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귀찮고 그렇죠. 딱 집에서 나왔는데 마스크를 안 갖고 왔어. 근데 버스가 와요.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탈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제 못하니까 아예 다시 집에 가서 가져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또 버스 기사님들인데 다른 승객들도 있으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인내하면서 지내보자고요. 네. 지금까지 서울타임즈였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워킹그룹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 워킹그룹을 저격하고 나선 데 이어 여권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인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 국회 국방위원장 지낸 분이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도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네. 일단 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건지 또 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도 11월 달에 공식 출범한 실무 협의체입니다. 네. 한미 양국이 남북관계 진정과 대북 제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죠. 양국이 아주 자주 긴밀하게 만나서 수시로 상황을 조율하고자 하는 이런 긍정적인 취지에서 당초 출발을 했거든요. 네. 우리는 외교부, 청와대, 통일부, 또 국방부, 국정원까지 참여를 하고 미측에서는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NSC, 재무부 등이 참여하고 해서 폭넓게 이렇게 논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12차례 걸쳐서 공식 논의도 있었지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회의까지 합치면 아마 수십 차례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네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 김여정 부부장도 얘기를 했고 또 여당 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얘기만 들으면 취지로는 상당히 좋게 들리는데 이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결국에는 장애물이 됐다라고 비판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장애물이 됐는지 왜 비판을 하고 계신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이 출범을 당초의 그 내용과 취지와 다르게 네. 사실상 우리한테는 족쇄가 저는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사실상 미국의 결재를 받는 이런 구조로 지금 변해버렸거든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같은 입장인 건 맞지만은 남북 사이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네. 특히 대북 경협이나 남북 협력 사업에 관하여서는 한반도 평화의 직접적인 주체인 우리 대한민국과 또 유엔 제재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미국 사이의 시각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되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한국 나름대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외교의
고유한 영역 섹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미 워킹그룹의 존재로 한국의 활동 공간이 매우 지금 축소돼 있고 위축돼 있어요. 연초에 대통령께서도 개별 관광을 통해서 남북 협력 구상을 하고 네. 또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워킹그룹을 통해 한다고 지적한 미국 대사 해리스 씨의 그 언급이 지금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태까지 개별 사안들이라든지 뭐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에 어떤 식으로 장애가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대표적으로요. 네. 인도적 차원에 지원할 수 있는 뭐 신종플루 공급이랄지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2018년도 9월달 격인가요? 그 평양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에 합의한 이후에 네. 한 서너 달 뒤에 아마 보건의료 분과 회의를 통해서 감염병의 그 상호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해 연말중 12월경에 또 후속 조치로 그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치료제 지원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타미플루 지원에 대해서 까지 미국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미치기 뒤늦게 타미플루는 괜찮은데 타미플루 운반용 트럭에 대한 트럭이 제재에 조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원에 대한 제동을 걸기로 했고 이게 갑자기 또 연기되지 않겠습니까? 연기가 되면서 결국 좀 이렇게 상호간의 조율이 늦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이 결정적으로 또 이 수령을 또 거부하게 까지 된 상황입니다. 또한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그 공단 방문도 네. 또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도 한미 워킹그룹에서 번번이 무산되고 지연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재랑은 상관이 없이요.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지.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네. 제재 틀 내에서 네네. 협력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인도적 차원의 이런 그 약이랄지 보건이랄지 네. 뭐 타미플루랄지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문제 삼은 게 아니고 트럭을 이걸 운반하는 트럭을 제재에 저촉된다고 하면서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북한은 또 이런 문제를 또 트집 잡아서 자존심을 또 상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수령을 거부하고 이런 지경까지 왔던 것이죠. 근데 외교부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뭐 공동사업 이거를 착수하고 했을 때 뭐 재무부라든지 이런 걸 통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워킹그룹 통해서 더 빨리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조직과 그 조직이 작든 크든 집단이 크든 작든 간에 조직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의사결정 구조가 빨리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층층 시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일을 하다 보면은 역기능, 순기능이 다 상존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주요 남북 간의 9.16 군사 합의 이후에 또 9.27 군사 합의 이후에 판문점 합의 이후에 쭉 프로세스 과정을 보면은 이 워킹그룹이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됐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다 보면은 순기능도 있겠죠. 그렇군요. 순기능도 있겠지만은 역기능이 더 많다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지.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2년 동안에 그 해온 일련의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은 저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았다. 일이 잘 이렇게 남북관계가 얼마든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시기에 실기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해체가만이 능사는 아니지만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호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운영의 묘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유엔 틀 내에서 우리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고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유엔의 그 제재의 틀 내에서 비군사적 문제랄지 의료 보건 문제는 얼마든지 그 할 수 있는 그런 틀거리를 좀 갖춰야
좋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뭐 개별 관광 문제랄지 뭐 그 개성공단 가동 이런 부분적 문제랄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개성공단이요? 개성공단도 일부적인 전면 가동보다는 부분적인 가동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엔 체제 틀 내에서 유엔 안보리 이제 경계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그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고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뭐 타미플루 같은 경우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북한은 상당히 부인병도 상당히 뭐 창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코로나19 문제도 네. 뭐 북한이 상당히 취약하고 이런 기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상호 감염병을 예방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상호 교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항의나 이런 건 뭐 안 했었나요? 우리 정부 측에서 뭐 이거는 그냥 뭐 아닌 말로 보건약품이고 그리고 트럭이 갔다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까지 막느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봤었나요? 글쎄, 뭐 제가 그때 회의 주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미국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했을 때 힘의 무기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상호 입장을 조율을 하면서 그 실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남북 간의 공동 사업에 대해서 공감되는 형성을 하되 여러 가지 또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이게 순차적으로 실기가 되고 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 방문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도훈 본부장께서 지금 코로나 이후 사태에 주로 대면 회의보다는 화상 회의로 주로 해야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직접 건너간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한반도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제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화상을 안고 직접 태평양을 건너갔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 워킹그룹 문제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뭐 북측에서는 지금 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워킹그룹 문제를 포함해서 아마 그 주요 안건을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북한이 노동신문 통해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우리 의원님 또 국방위원회에 계셨으니까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북한이 지금 저렇게 김의정 일부부장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막말과 쌍소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그립을 꽉 잡고 있고 우리가 남한의 우위에 있다. 이것을 인민들한테 보여주고 군심을 잡기 위해서 아마 그런 좀 언어도다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그걸 또 그대로 믿는 것이고요. 근데 뭐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그 SLBM이랄지 혹은 뭐 ICBM이랄지 저는 그런 옵션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생각하지 않는 범위와 장소와 시간에 도발적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위기로 고조시켜서는 안 되고요. 청와대에서 또 우리 국방부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은 분명히 그 배 이상의 책임이 따르고 또 비례성 원칙으로 강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경고를 하고 경고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우리가 대북 간 북한과의 어떤 협력이나든지 뭐 대화는 계속할 의지가 있지만 그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우리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는요, 우리의 북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한반도 문제는.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사강과 우리는 끊임없이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고 양자, 다자, 육자 이 열려 있는 자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는 띄어서 이 문제를 추진력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9.19 군사 합의나 이런 문제들이 저는 우리 민족의 천재일우의 소중한 기회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우리 한민족이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에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인사이트풀한 그러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역시 국방위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번 논쟁 핵심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4부에서는 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한 범죄자 압수물에서 대량 개인 신용카드 정보가 발견됐다는 뉴스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 관련해서 IT 속으로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